자, 오늘은 그 사마천의 사기를 어떻게 읽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그 사마천이 원래 의도했던 그 바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사마천의 뜻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사기를 어떻게 하면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의 항목으로 나눠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사마천의 전체 사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열전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열전에 적혀 있는 인물들이 과연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사기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강의 시간에 이미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마천이 전체 사기 혹은 그 중에서도 열전을 어떻게 기록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난 그 부분이 열전의 첫 번째 부분인 백의열전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백의열전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아마 보이게 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백기숙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공자 때문이다. 또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또 배움을 좋아한다고 공자가 칭찬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해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자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그걸 기린의 꼬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만 공자가 논어에서 혹은 기타 다른 서적에서 이 백의숙제와 안회를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누군가가 과거의 인물의 중요성 그런 걸 깨닫고 그 사람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산간의 바위굴에서 덕행을 닦은 사람들도 어떤 때는 뭐 조금 알려지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망각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인멸돼서 증송되지 않는다면 그거 참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아주 그 조정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 말고 그냥 동네에 파묻혀서 자기 혼자 열심히 살고 또 도를 닦으면서 이름을 세우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걸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백의열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을 쓴 이유는 그저 그냥 백의숙제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의숙제를 빌어서 앞으로 열전 전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다 적은 건데요. 다름 아니라 이 과거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결국 역사가가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걸 기록에 남길 때만이 그것이 비로소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다만 기존에는 아주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혹은 특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자면 공자의 기준에 의해서 백의숙제 안회가 선택된 거죠. 하지만 공자 생각에는 백의숙제나 안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오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마천 생각에는 물론 백의숙제 안회가 중요하지만 백의숙제 안회 이외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까 이런 것들에 많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또 다른 기준, 즉 공자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잊혀졌던 사람들을 다시 역사 속에서 발굴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백의열전의 이야기는 사기열전 곳곳에서도 보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유협열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협이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얘기를 하면 좀 비속어로 뭐 깡패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의리 있는 깡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유협열전에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 유자, 즉 뭐 공자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훌륭한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칭찬을 받는다. 재상이 된 사람, 혹은 공경대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아주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자의 제자 중에 계차라고 하는 사람과 원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큰 공경대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공자에게 배운 그 학문을 그대로 오롯이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독서를 해서 홀로 꿋꿋이 행동하는 그런 군자의 덕을 쌓았지만, 또 정의를 지키며 현실에 구차하게 영합하지도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워낙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죽은 뒤에 다시 400년이 세월이 흘러도 그 제자들은 바로 그 계차와 원헌을 지금 칭찬하는데 실증을 낼지도 모른다라고 쓰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공경대부가 된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홀로 동네에서 초라한 집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나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를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공경대부가 된 사람이나 아니면 심지어 계차 원헌도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이야기가 다음 이 세대에 전달이 됐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죠. 반면에 유협, 요컨대 뭐 깡패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공자의 기준이나 아니면 당시의 일반적인 국가나 지배자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별 일 없는 사람들, 아니 기록해서는 안 될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중에는 분명 국가가 정해놓은 정의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죠. 국가가 정해놓은 법, 국가가 정해놓은 정의라는 게 꼭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바로 그 법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며 또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또 수행하고 한번 약속한 일은 또 반드시 성의를 다하며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게 칭찬받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 누구도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사마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포위에 불과하지만 한번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글쎄요, 이거를 뭐 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기준에 의하면, 또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이 인간이 지나간 어떤 뭐 역사랄까 이런 흐름을 좀 생각할 때, 지금 얘기했던 약속한 걸 끝까지 지킨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훨씬 더 낫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계차와 원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일반 사회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비해서 바로 지금 이 정말 기록되지 않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 바로 이 깡패들 혹은 유협들의 이야기 혹은 협객들이 훨씬 더 이 뭐 계차나 원헌에서 역사에 그러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 어떻게 협계의 정신을 과소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마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협열전에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또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유협들의 이야기들을 열전 안에다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어느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과거 역사가 흘러왔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과연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길어지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귀책열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점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방금 전에 유협, 즉 뭐 깡패 얘기도 했는데요. 사마천은 바로 이 점장이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합니다. 사실 공자의 입장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마천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한대 사회에서는 바로 이 점장이들, 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특정 집단의 기준에 의해서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 사회에 대한 혹은 역사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 점장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사마천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여기다가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냥 예를 들자면 골계열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자 이야기를 하죠. 공자를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뭐 서적 혹은 뭐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육경이 있는데, 이 육경은 모든 지식인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고 또 계속 그 의미를 좀 천착을 해서 이것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사공은 그걸 부인한 건 아니지만 이 유계나 육경 이외에도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많다. 육경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육경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어느 특정한 기준에 함몰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육경 이외에도 아주 훌륭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서 여기 한번 적어 볼 테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고 과연 정말 천도, 즉 인간 사회나 아니면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육경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마천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어느 특정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역사적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졌던 이야기들, 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뭐 할 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법칙이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일단 이 역사서 속에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마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제 사기를 어떻게 읽을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인물들을 지금 역사서 안에 끌고 들어왔으니 우리들도 사기를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인물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왔는지, 기존의 육경이랄까,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시서, 예악, 춘추, 뭐 이런 그 육아경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같은 인물들 이외에 어떤 인물들이 이 사기 속에 들어갔는지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 사마천은 왜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했고, 또 사마치 생각했던 또 다른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 인물 열전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사마천에 다가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은 좀 아주 자그마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사기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흥미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냥 일반 독자가 한글을 읽었을 때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독자들 여러분들 중에는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문 원문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당장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 속에도 사마천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저희들이 사기를 읽을 때에는 바로 한 글자 한 글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흥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에는 이장군 열전, 실제 인물은 이제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한무제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장군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궁술에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광이 사냥을 나가서 풀 속에 있는 돌을 보고 그 돌이 아니라 호랑이인 줄 알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돌에 명중을 했는데 그 화살 쪽이 돌 안에 깊숙이 박혔다는 거죠. 자기는 호랑이인 줄 알고 쏘았는데 가봤더니 그게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활을 잘 쏘다니, 이렇게 활을 이렇게 강하게 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에 자기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쏘아봤더니 끝내 그 화살 쪽을 돌에 꽂을 수가 없었다. 이런 그 얘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광출엽, 광이 사냥을 나가서 견초중석, 풀 안에 있는 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위호, 호랑이라고 생각해서 사지, 활을 쏘았습니다. 중석, 돌에 명중해서 몰촉, 화살촉이 그 돌 안에 박혔는데요. 시지석야라, 보았더니 그게 돌이더라. 인복행사지, 그래서 인하여 다시 한번 쏘아봤더니 종불능 복입석의, 끝내 능히 다시 그 돌에 그 화살 쪽이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아주 재미있는 그냥 기사에 불과할 것 같지만, 바로 이 기록은요, 이 사마천이 사기를 접근한 뒤 약 한 150년 정도 뒤에 후한 시대의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서라는 책에서 거의 똑같이 이 부분을 옮겨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한서에 적혀져 있는 이광열전의 내용인데요. 자, 내용이 같죠. 예, 광출엽 견초중석 이위호이 사지 중석 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하나씩이 조금 다른데요. 위에는 촉이라고 했는데 아래에는 시라고 했습니다. 이 촉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이 있으면 화살 끝 부분이죠. 밑에 시라고 하면 화살 그 자체인데, 물론 전체적인 의미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 사기에서는 정확하게 그 화살 촉이 그 돌에 들어간 꼭 박힌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반면, 아래에서 그냥 뭘 시 하면 뭐 대충 이 화살이 가서 박혔다라고 하는 정도, 조금 좀 애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데 일단 하나의 첫 번째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시지석야, 여기까지도 같습니다. 자, 또 이제 두 번째 다른 부분은 사기를 보면 인복행사지 이렇게 있습니다. 인복행사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쏜 그 화살을 보고 화살 쪽에 박힌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본인도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쏘다니 하는 생각에 그걸 보고 곧바로 다시 활을 쐈다라고 하는 느낌이 사기에는 있는가 하면, 밑에 있는 한서를 보면 타일사지라고 해서 다른 날 한번 쏴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역시 기본적으로야 같은 뜻이겠지만, 한번 쐈는데 언젠가 한번 쐈더니 그게 돌에 박혔더라. 그래서 다음날 한번 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전적인 뜻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사기에서 보여줬던 그 흥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화살을 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쏘다니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한서에서는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몇 가지 글자의 차이이지만
이 차이 속에서 사기의 내용이 얼만큼 생생한 장면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고, 반면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런 미묘한 부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한서 같은 책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냥 사라지고, 또 독자들에게도 그만한 충분한 생생한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두 번째 예인데요. 이것도 역시 글자 하나하나의 문제였습니다. 항우본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본기입니다. 항우하고 유방의 싸움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 항우가 패퇴하는 장면입니다. 사면초가를 당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항우가 이제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군사를 많이 잃어버려서 몇몇 안 되는 그런 군대들과 함께 자기의 본 고향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죠. 그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지나가는 농부에게 길을 물었답니다. 일개 농부에 불과하지만 그 농부는 그 항우에게 길을 일부러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왼쪽,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과 항우는 큰 늪에 빠지고 말았고, 결국 여기서 더 많은 군대를 잃어버려서 나중에 쫓아오는 그런 한나라 군대에 결국은 포위당하고 마지막에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그 농부가 항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 왼쪽 두 글자가 적혀져 있죠. 뭐 뜻이야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실제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150년이 지난 뒤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서라는 책을 지으면서 역시 같은 부분을 같이 옮겨 쓰게 되는데요. 이 옮겨 쓴 그 한서에는 똑같은 부분이 옮겨지지만 좌 두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빠져서 한 글자만 적히게 됩니다. 전쟁 뜻은 역시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또 면밀히 살펴본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 큰 차이가 있고, 이거야말로 사마천의 어떤 독특한 필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이 바로 항우입니다. 서초 패왕이라고 해서 전 중국의 최고의 지배자였던, 거의 뭐 황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황제이기 때문에 사마천은 이 항우를 본기에다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천하를 호령했던 항우에게 정말 일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농부가 이 사람을 고의로 속이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좌 둘이라고 하는 두 마디를 얘기를 한 거는 물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해석은 왼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혹시나 믿지 않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왼쪽이라니까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 또 포즈를 두고 다시 좌, 왼쪽으로 가라, 이게 분명하다 라는 얘기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농부가 항우를 정말 속이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또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일개 농부가 항우를 속일 만큼 그만큼 이 민심이 항우로부터 떠났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마천의 의도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좌를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어떤 강조로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항우 앞에 일개 농부인 전부가 무언가를 속이긴 속여야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긴장이 돼서, 그래서
왼쪽, 말을 더듬는 장면이다.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뭐 그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는 좀 내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어느 것이든지 글자 하나하나에 더 많은 어떤 생생한 어감과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했던 사마천의 생각이나 어떤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사기를 읽을 때는 굉장히 그 매크로하게 읽을 수도 있는가 하면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이게 왜 이 글자를 여기서 썼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읽을 때 그 사기는 훨씬 더 많은 재미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기를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역사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록들이 일단 매우 적고, 그다음에 둘째는 그걸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억했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른 기록이 남겨지기 때문이죠. 역사가는 그 중에 어떤 것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른바 실증 혹은 고증 작업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지요. 물론 그중 어떤 역사가들은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 마음속에도 과연 내가 이야기한 이 역사적 사실이 사실일까 아닐까 스스로 아마 회의하고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천은요, 최대한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사료를 비교 검토를 합니다. 단순히 문헌기록뿐만이 아니라 또 실제 그곳을 가보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나 사료, 기록 사이에 어떤 내부적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따져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사실에 맞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히 아주 훌륭한 역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내 그것이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어떤 기록 하나가 맞기는 하지만 그것과 상반되는, 즉 틀린 뉴스 혹은 틀린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분명히 A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맞는데 왜 B라는 기록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뭔가 가짜, 거짓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걸 전달한, 그런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마천은 종종 이렇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일부러 사기 안에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분명히 어저께 어떤 사실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다른 유언비어가 사람들에게 만들어지고 또 그게 유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만, 그런 경우 역사가의 임무는 무엇이 일어났느냐와 함께 왜 다른 어떤 유언비어가 발생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또 역사가의 임무이기도 하죠. 사마천은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만 진시황의 출생과 관련된 부분이죠. 진시황 본기,
진시황 봉기라는 건 결국은 이제 진시황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기록이죠. 그 진시황 봉기에는 첫 마디에 진시황은 장양왕의 아들이다 라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장양왕, 그러니까 공식적인 진시황의 아버지이고 진시황보다 먼저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 장양왕이 인질이 돼서 조에 갔을 때 여부리의 첩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취한 뒤에 진시황을 낳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시황의 출생과 관련된 부분이 사기에는 다른 부분에 살짝 언급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여부리 열전입니다. 여부리 열전에는 아까 진시황 봉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조금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부리는 당시에 즉 진시황을 도와서 결국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결정적인 인물이죠. 그 여부리가 한단에서 가장 아름답고 춤을 잘 추는 기녀를 첩으로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자초, 여기서 자초는 이제 장양왕을 말합니다. 그 장양왕이 여부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에 그 여인을 보고 크게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달라고 청하였고, 이때 이제 여부리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먼 미래를 보고 그냥 자기가 포기를 하고 그 여인을 그 장양왕에게 넘겼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부리 열전에는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12개월 만에 아들 정을 낳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요 여부리 열전만 살짝 요 부분만 먹고 보면 이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결국은 장양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장양왕과 결혼한 그 여인이 진시황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여부리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이해할 만한 그런 기록입니다. 사실 호사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부리는 아니죠. 진시황은 바로 여부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또 많은 가십거리 또 심지어는 거기에 기초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마천은 진시황이 장양왕의 아들이라고 진시황 본기에서 이미 명언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여부리 열전에서 이런 부분은 아마 사마천이 일부러 이렇게 적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부리 열전의 내용을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면 흥미있는 부분이 있죠. 즉 이미 임신하고 있었지만 진시황을 낳은 시기가 결혼한 뒤 12개월 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명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적어도 사마천은 이 진시황이 여부리의 아들이 아니라 장양왕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12개월 만에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12개월 만에 낳았다는 얘기는 여부리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장양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자, 문제는 왜 이렇게 사마천이 서로 다른 얘기를 적느냐 하는 겁니다. 진시황 봉기에는 장양왕 아들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부리 열전에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을 살짝 적어 놓음으로써 사마천이 여부리가 진시황의 아버지다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소문을 일부러 적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민간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유언비어 뭐뭐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여부리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부리라는 사람은 나중에 장양왕의 시기에 승상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진시황이 13살에 왕의 자리에 오른 뒤
무려 한 10여 년간 역시 최고의 자리인 승상 자리에 있으면서 최대 강국이었던 진나라의 모든 정권을 한 손에 잡고 또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실은 원래 어불이라는 사람은 당시 조나라의 대상인 정도에 불과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장영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진시황이 왕으로 있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민간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는 것, 이게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시황 출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적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마천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기록을 배치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두 번째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항우본기를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항우 사기에는 항우본기가 있는 뒤에 바로 뒤에 이어서 고조본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항우의 이야기와 실은 고조의 이야기가 거의 겹치죠. 왜냐하면 항우본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항우와 그 다음에 고조 유방이 싸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항우의 본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고조 본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싸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움을 했고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항우 본기하고 고조 본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두 본기를 조금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항우 본기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초반에 유방이 항우에게 밀려서 열세에 처해 있었을 때 그 유방이 이제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한 유방의 가족들이 모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막 도망가다가 길에서 자기 아들과 딸을 만나게 됩니다. 효혜라는 사람은 아들이고요, 노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딸입니다. 어린 아들과 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아들, 딸을 수레에 태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그 유방이 지금 항우에게 밀려서 막 도망가는 장면이죠. 막 도망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들, 딸을 만나가지고 수레에 올렸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뒤에 있는 초나라 기병이 한왕을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면서 그 유방이 타고 있는 수레와 쫓아오고 있는 그 초나라 기병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곧 내가 잡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수레가 빨리 안 갈까? 수레가 무겁기 때문이다. 수레가 무거운 이유가 뭘까? 방금 전에 태웠던 자기 아들, 딸 때문에 수레가 무거워져서 그래서 빨리 못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 아들과 딸을 수레 아래로 밀어뜨렸다,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마다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라는 거는 다른 부분을 또 보면은 이 같은 기록이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총 3번이나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 유방의 마부인 이 하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이들을 다시 수레 일부러 태웠다고 합니다. 이런 걸 반복을 하자 지금 얘기했던 아까 하우영이 항의를 하죠. 아무리 급해도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버려서 가면서 혼자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적혀져 있는 거죠.
자, 누구나 이 부분을 읽게 되면 그 한 고조 유방, 나중에는 이제 한 제국의 고조가 되고 창시자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인간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드러나죠. 사실 가족을 크게 이렇게 애지중지한다기보다는 먼저 자기 개인 일신의 안위 이런 것들 더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여기 항우본기에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조본기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즉 고조본기, 즉 고조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빠지고요.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의 적인 항우본에는 이 고조 관련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이 이야기도 여기 적혀져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는 또 몇 군데 살펴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유방의 아버지를 항우가 잡아서 이제 유방을 협박하면서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 유방이 다시 냉정하게 응대하면서 예전에 너하고 나하고 의형제를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 아버지를 삶아 죽인다면 결국 항우 네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맘대로 해라. 나중에 아버지를 만약에 삶아 죽이면 그 국그릇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이 어떤 말을 하냐면 천하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있는 자는 집안을 고려하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속에서도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간성, 어떤 가족보다는 개인의 어떤 아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고조본기에는 적혀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사마천의 어떤 의도적인 배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마천이 적은 사기라고 하는 책은요, 이렇게 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군데만 적혀지지 않고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천은 어떤 특정한 기록을 어디에다 배치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가장 적절한 장소에다가 그걸 배치함으로써 그 당시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사마천이 처음 창시했던 기전체라고 하는 어떤 역사체의 특징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 거죠. 보통 편년체라고 하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쭉 역사를 기록하게 되면 어떤 한 사건, 예를 들어서 지금 항우와 유방이 함께 싸우고 있다면은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고 있는 이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한 군데 적힐 수밖에 없어요. 어느 특정한 시간에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마천이 지금 처음 만들었던 아주 독특한 역사 서사 방식, 역사 체제인 기전체에서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열전이면 두 사람이 만약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서로 다른 열전 속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사실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약에 격투를 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A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라고 자기의 어떤 변명을 할 터이고, B는 또 B 말대로 어떤 변명을 할 텐데, 이거를 사마천의 경우에는 A의 변명을 A 열전에, B 변명은 B 열전에 각각 적음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전반적인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고 무리 없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기전체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책, 사기란 책 전체를 사실 읽지 않으면 쉽게 그 사마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난점도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요 사이에는 여러 가지 그 IT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사기 읽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 장치를 통해서 다행히 흩어져 있었던 어떤 역사적 기억을 묶어서 이해할 때 더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거고, 왜 또 사마천이 이렇게 나눠서 썼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열전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사마천 4기 읽을 때는 글자 하나하나 어떤 글자가 선택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읽으면 훨씬 재밌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특정한 기록들이 지금 어디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매우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의 열전 속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편년체가 아니라 아까 얘기처럼 이게 지금 기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기, 세가, 열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열전은 특정 인물을 지금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어떤 생애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을 거쳤고 또 어떻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다 쓰려면 그 내용이 한이 없을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마천은 어떤 인물을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이 인물을 내가 지금 발굴을 해서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열전을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설명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지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뭐 무슨 교육을 받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려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살아가는 데 어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역사적 교훈, 아니면은 인간성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도덕적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인물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물 열전 안에도 그 열전을 서술할 때에도 바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열전들은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쓴 것이 아니라 어느 그 사람의 인물됨을 한두 가지 정도로 딱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린 시절,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관직에서의 에피소드, 또 그 사람이 나중에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일종의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열전 읽을 때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사마천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를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에피소드, 즉 사기 열전 속에 적혀 있는 그 에피소드나 고사들이 상당히 재미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기가 이 고전이 돼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도 결국은 뭐 그것이 역사책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실 사마천의 사기 읽으면은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사마천의 사기의 열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다만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사마천은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고 사기를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에피소드와 또 다른 에피소드, 또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속에서 흐르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인물의 어떤 전형,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 사람들 전체를 좀 묘사하려고 했던 거죠. 따라서 결론은 자그마한 그 고산의 에피소드의 재미에 빠질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그 인물의 형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겁니다.
좀 말을 바꾸자면 열전 하나가 있으면 열전을 잘라서 이해할 게 아니라 열전 전체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전 하나를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플롯을 갖고 전개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사마천의 이 사기가 단지 재미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꾼이 아니라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형상을 전달하려는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역사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몇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가 어떤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찾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열전을 읽으면은 생각보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마천이 그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구나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에피소드에 관통하고 있는 어떤 동일한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열전의 맨 마지막에 있는 태사공 자서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태사공 자서는 열전 전체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자기의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읽다 보면 태사공 자서 속에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얘기들이 좀 이렇게 분산되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자기의 계보, 자기 조상들의 계보를 처음부터 갑자기 쓰기 시작을 하죠. 뭐 옛날 뭐 전욱은 남정충에게 하늘에 관한 일, 뭐 땅에 관한 일을 관장하도록 하고 어째 넘어왔는데 그 중에 그 주대의 정복 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직분을 상실을 해서 사마씨가 됐다. 이 사마씨가 자기의 어떤 사마천의 성인 바로 그 사마시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또 한참을 자기 조상 계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해서 사마희가 사마담을 낳았는데 그가 태사공이 되었다. 이 사마담이 바로 다름 아닌 태사공의 즉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또 일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독자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하나보다 자기 가족 얘기를 하나보다 라고 넘어가게 읽기가 쉽죠.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그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자, 아버지 단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문을 배우고 역을 배우고 도론을 전수받아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인간의 역사 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역사와 좀 연계가 되는 천문, 역, 뭐 이런 것들까지 모두 함께 같이 갖춘 훌륭한 학자였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육가요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적게 됩니다. 이어서 자기 사마천의 얘기가 적게 되고 나는 언제 태어나고 뭐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일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사마천 태사공 자서에서 자기의 조상 계보와 아버지 자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조상도 역사를 했고 아버지도 역사를 했고 나도 역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아버지가 뭐 화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사마천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이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유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방금 전에 시작했던 내용들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즉 우리의 선조는 주실의 태사로서 옛날부터 역사, 천문을 해왔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 너도 해라. 이런 얘기죠. 방금 전에 이 유언 얘기 나오기 전까지 얘기가 사실은 한 번 더 반복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지금 역사를 이렇게 현재 지금 거대한 역사책을 준비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 임무를 끝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니까 그걸 맡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조금 더 높이면서 아버지가 역사를 했고 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역사를 내가 완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요. 그러면서 유언의 마지막은 그와 함께 조상도 했고 나도 했지만 마지막에 아버지 얘기를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얘기가 이렇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공자의 춘추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역사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춘추를 유언의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게 태사공자서에 크게 얘기하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태사공 자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태사공의 목소리는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그냥 조상의 계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유언에 이어서 그 부분에 이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공자를 이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죠. 방금 전에 보셨죠?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 공자를 이어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버지 유언이 끝나자마자 태사공은 자기의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춘추를 잇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적게 됩니다. 굉장히 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면 마침내 그 역사를 내가 썼는데 그 역사는 바로 요임금 이래 인지까지의 역사를 서술했다. 이렇게 이제 요 태사공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도 실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공자가 춘추를 저었을 때 바로 그런 역사 서술 방식과 똑같이 내가 사기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태사공 자서 전체 얘기는 사실 한 가지 얘기로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상이 했고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에서 다시 한번 반복했다. 조상에서 얘기하고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사만천이 받아들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얘기했던 공자의 춘추를 계승하는 그런 어떤 역사로서의 인물을 자임하는 단계,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태사공 자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 태사공 자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냥 다 함께 묶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일관된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사기를 써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그 이야기를 이 태사공 자서는 전편에 쭉 싣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사마천의 사기를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사기를 읽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마천이 이 사기를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내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잘 따라가서 읽을 때 사기라는 책은 그냥 2000년 전 중국 고대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역사는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하는 이른바 역사학의 교과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